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영 운영역입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처음 시작할 때 간략하게 또 시황 이야기 잠깐 드리고, 네. 여러 가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원하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야인시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출발할 때 시장 얘기 이런저런 얘기 드리는데 요즘 보게 되면은 사실 유동성이 좀 많이 말라있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운용형님 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죠. 요즘 거래대금이 거의 어제 같은 경우가 5조 2천억밖에 안 됐어요, 코스피. 오늘은 약간 늘어나서 6조 원인데 6조 원도 엄청 적은 거죠. 제가 5조 2천억은 거의 몇 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메말랐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다들 관망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주가 급락을 하면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그래도 여전히 또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유동성이 줄어든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또 많이 줄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거래량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증가가 좀 되겠지만은, 거래량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시장에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4월달 시장 주가 조정 국면, 변동성 국면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의외로 강하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 시장 3대 지수에서 2% 넘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안 빠져요. 그만큼 우리 시장 탄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악재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 한다면 국내 시장이 충분히 거래량 바닥을 좀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으로 형성되지 않겠는가.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 김근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나요? 아니요, 저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도 상당히 유사한 의견이기도 한데 좀 중요한 거는 사실 결정이 안 난 것들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거를 주식의 용어로서 풀자라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될 측면들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시장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관세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국가별로 좀 진행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가시권안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별개로 놓고 좀 볼 필요도 있겠죠. 추가로 관세를 넘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FOMC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다수의 시장 투자자들은 우려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뿐 아니고 사실 지금 유동성이 급감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증시 준비자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준비자금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베팅을 하기 위한 돈은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투입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식을 어느 정도 사면서 가야 되는 시기로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투자에 대한 준비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도 조심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유형의 이벤트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어떤 걸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긴 하되 좋은 종목들이 많이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진단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급등한 종목, 상한가 친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에 올라와 있네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13,395원에 10% 사셨는데, 이분은 한 10년 정도, 아니, 3년 정도 됐네요. 오늘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샀으니까 보니까 2023년도에 주가가 17,000원대 정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이때 사신 것 같습니다. 비중 주가가 상한가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만약 상한가 치기 전이었으면 주가가 6,000원대 아래인 거잖아요. 13,000원대 정도 사셨으면 좀 물타기라도 비중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좀 하셨으면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원금 정도 오늘 올라왔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어떤 아쉬움도 좀 드네요.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 예사가 이제 본래 이제 그 콘텐츠 제작회사 하지 않습니까? 그 VFX라고 그래가지고 공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3차원의 관련 어떤 작업을 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나왔던 내용으로서는 북미 3D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투자 및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거 가지고는 재료 가지고는 기업의 실적에 그렇게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VR 영상기 관련해서 주가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4x4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아침부터 좀 상한가인데 예사 차트 볼까요? 이 종목이 지금 주가 보시면 5,000원대 주식이 오늘 또 상한가 가면서 거의 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또 점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들 종목이 이것도 지금 최근에 이슈화 됐던 대표적인 AI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거든요. 이들 종목이 이제 가니까 조그만 오늘 같은 이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자이언트 스텝이 즉 4x4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 종목들이 예산은 그래도 매출은 좀 꾸준히 있어요. 연간 매출액이 500대 정도까지 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예산은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콘텐츠 회사들 같은 경우 그렇게 바이오 회사들처럼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200억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2023년도도 250억 정도 적자가 났고, 작년도도 적자가 270억 났으니까, 즉 연간 200억씩 좀 주가를 까먹고 있으니까, 그 전에 회사가 자본을 까먹고 있으니까 앞으로 2, 3년 이내에 흑자 전환을 해야지 회사가 주주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회사를 꾸려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이제 작년 자본 총계가 이제 1,270억 정도까지 있다가 2021년도에 3년 동안 얼마를 까먹었냐면 거의 500억, 600억을 까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680억 나왔는데 2년, 3년 이후에 올해도 아마 200억 정도 적자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앞서 오늘 그 애니메이션과 관련해가지고 킹 오브 그러니까 제작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실적이 풀려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정도까지 올해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도 가게 되게 되면 약간 이제 자본에 대한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다행히 잘 견뎠어요. 잘 견뎌서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예사도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도에 주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된다 한다면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제3자 배정이라든가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지 내후년도에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앞서 이제 4x4처럼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주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 현재로 봐서는 이 종목이 딱 지금 매물층이 지금 어디에 지금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8,000원대잖아요. 여기에 전체 작년도부터 보니까 1년 동안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8,500원도 사이에 전체 거래량에, 최근에 1년 동안으로 본다 한다면 전체 거래량의 8,500원대 정도 전후에서 전체 거래량의 5% 정도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최근에 1년 동안 거래된 걸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아마 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면 여기 이 가격이, 여기가 작년도 10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9,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올려주신 시청자분이 아직도 13,000원대 손실 구간이라 쉽게 여기가도 아마 손절을 못 할 거예요. 또 비중도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20%라든가 된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9,000원대 정도에서 반 정도 좀 손절을 하고, 그리고 반 정도는 추이를 좀 보면서 더 올라간다 한다면 1,500원이라든가 1,000원대 전량배도, 그리고 팔았던 것들이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6,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팔았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한다든가 그런 전략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욕심 안 부린다는 현재로 본다면 이 가격대가 적정한 매수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목표 자체는 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보시고, 만약에 조금 기다린다 한다면
기다린다 한다면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도 워낙 지금 저가권에서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되는 종목이니까 1,5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주가 급등했지만 그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욕심만 부리면 9,000원대 정도, 8,500원, 9,000원이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500원대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문의 주셨고요. 한올바이오파마 33,000원에 7%입니다. 이평선들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추매 시점 및 기술적 반등 목표가, 중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듣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국내 신약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으로는 탑으로 좀 꼽히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에 한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글로벌에서도 최근까지는 자가면역 질환 항 FcRN에서는 베스트 픽이었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따라서는 퍼스트 클래스로도 작용을 받고 있죠.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오 관련 특히 신약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가치 평가를 받냐면 내 약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시장에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 들어가려면 FDA 승인이 필요하겠죠. 승인 이후에 들어가서 점유율을 잡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올해 3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왜? 데이터 값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한올바이오파마의 이 FcRN의 파이프라인은 이제 두 개입니다. 물질로 보면은 1401이 있겠죠. 우리가 바토클리맙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1402가 있는데 사실 1401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우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아제넥스라는 기업의 비브가르트라는 약품이 있어요. 얘네는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같은 기전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올바이오파마의 데이터가 좋았다라면 이번에 열고 보니까 중요한 건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는 이미 시중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로 이제 승부를 봐야겠죠. 임상 단계니까. 임상 결과치가 유효성은 더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위약에서 좀 밀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품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결정한 건 아니고 임상 진행하고 있는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파트너사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이뮤노반트 이런 결정을 합니다. 1401로 진행했던 이번 임상을 물질을 바꾸자. 1402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주가는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요. 바이오 기업은 기대감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물질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상은 임상 1상, 2상, 3상을 구분 짓긴 하지만 각각의 임상을 도전하고 트라이한 다음에 결과값까지 도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영역입니다. 사람한테 투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질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기대감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다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인 지점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PFS,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의 1401의 지금까지 우위는 뭐였냐면 아제넥스에 비해서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의 SC 제형 보면은 되게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투여하더라도 IV 제형이랑 SC 제형은 상당히 많은 편의성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상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제넥스는 IV 제형으로 투여를 했다라면 한올바이오파마는 SC형 자가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압도적 우위에 있었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 같은 경우 PFS 통과가 됐습니다. 자가 치료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불리해졌기 때문에 물질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 바꾼 걸로 유효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유효성이 높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402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데이터 값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음 기대감을 받는 그런 임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1402 임상인데 그레이브즈병 타겟으로 해서 이 파이프라인은 아제넥스가 없습니다. 올해 연말에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가가 움직일 때 올해 연말이 돼야 기대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겟하고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실상 이제 올해 3월까지 타겟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유 어떡하지 하면서 아예 그냥 중장기로 보시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뭐냐면 내가 단기라든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하는 이런 매매를 하겠다라면 지금은 없죠. 왜? 기대감이 남은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기술적 반등은 나온 거예요. 왜일까요? 이런 구간이 있죠. 이거 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재료 없이 나오는 반등들이에요. 이런 건 다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대하시면은 지금 타겟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그럼 연말에 있는 1402 데이터까지 한번 보고 갈래요 하시면은 저는 가격 좀 빠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끌고 가는 영역은 충분히 괜찮다. 왜? 기업 자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유효성은 저 경쟁사 비해서 계속 좋기 때문에 위약 데이터만 좀 괜찮아지면은, 그러니까 임상 디자인만 잘하게 되면은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 이벤트가 기간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사실 뭐 한 8개월 정도인데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투자하겠다 하면은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 선택하시는 영역이라고 봐요. 기업 자체 괜찮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망할 기업도 아니에요. 대주주 대웅제약입니다. 망할 기업도 아니고 또 데이터에서 승부 볼만하고, 그러니까 1등, 2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등인데 1등 다시 도전해 볼 법한 기업이니까 한번 길게 끌고 가 보겠다 하시면은 비중을 좀 추가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반등 위치 말고 이거 한 24,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23,000원대 정도 레벨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가지고 비중을 넣고 좀 끌고 가는 영역으로 두는 거는 괜찮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거래 원하시면 이 종목은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에코프로 머티를 79,000원에 13% 매수하신 분이 올리셨는데, 매수 가격 79,000원까지 갈까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에코프로 머티, 제가 에코프로 머티는, 방송에서 처음 진단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그 유튜브 매주 일요일 날 하는 저녁 8시 방송에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에코프로 머티를 꺼내면서 주가가 엄청 비싼 주식이다. 특히 에코그룹 주식 중에 에코프로 BM이 가장 비싸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다 비싸지만은 펀드메탈 펀드 한다면 특히 에코프로 머티가 비싸다. 그렇게 얘기했던 데가 주가가 12만 원대예요. 7만 원, 8만 원대도 제가 비싸다고 했고, 여러 가지가 숫자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풀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회사에서 작년도 11월 8일 날 제시한 6조 2030년도에 목표 매출한 6조 3천억 원에 영업이익률 8%. 그걸 감안해서 회사에서 목표한 2030년대 비전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2030년도 주가 수준을 당시 12만 원 정도 본다 한다면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주식이 지금 5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 근거가 일단은 제가 그 제조회사는요, 여러분들이요, 그 제조회사는 캐파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LNF 10조 원 수주 얘기 나올 때 흥분해가지고 다음날 따라가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수주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랬더니 댓글로 수주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수주가 물론 중요한데 제가 현재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10조 수주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얘기한 거예요. 예컨대 내일이라도 당장 LG에너지솔루션이 어디 자동차 회사에 예컨대 50조 원 정도의 배터리 수주 공급 계약을 했다. 주가 못 가요. LG 에너지솔루션 수주장과 지금 400조 원 정도 좀 되는데 50조 원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자체는 물론 업황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LNF 같은 경우라든가 에코비행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중요합니다. 생산 캐파가.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목표를 잡았던 것 자체는 그 애들이 2030년도에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 생산 캐파가 회사 측에서 25만 5천 톤을 잡았거든요. 25만 5천 톤의 공장 가동률을 80% 잡으면 20만 톤 정도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이 딱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20만 톤 2030년도에 회사의 목표대로 생산 캐파를 25만 5천 톤을 지으면 25만 5천 톤 중에서 공장 가동률 풀로 돌아가지 않는 거니까 대충 80% 잡거든요. 그럼 20만 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전구체 가격이 얼마냐? 전구체 가격이 현재 지금 킬로그램당요 12.2불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환율 지금 1,420원 계산하면 톤당 얼마냐면요, 톤당 1,500만 원이에요. 자, 1,500만 원에 앞서 2030년도에 에코프로 머티의 생산 캐파가 20만 톤 잡으면 매출액이 얼마 나오죠? 매출액 3조 원 나와요, 3조 원.
근데 회사 측에서는 6조 원 잡아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고체 가격이 워낙 지금 바닥이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100% 올라가야지 회사 측에서 목표하는 6조 원이 달성이 좀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 본다 한다면 6조 원 매출이 안 나오고 제가 판단하기에 4조 원 정도 매출액원에 4조 원의 영업이익률 8%면 8432 3,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3,200억에 법인세 20%를 빼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2,800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800억이면 PER 20배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이 될 거고요. 그렇죠. 5조 6천억이 되는데 현재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시가총액이 4조 원이거든요. 2030년도로 본다 한다면 합리적 목표 주가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 적정 주가는 10만 원대예요. 2030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도 비싸다는 거죠. 같은 전구체 회사인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최근에 생산 캐파를 안공했어요. 3만 톤 해가지고 기존에 3천 톤 해가지고 5천 톤 해가지고 3만 5천 톤. 생산 캐파로 따지면 에코앤드림하고 같은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하고 생산 캐파 차이는 4대 6 정도, 6대 4 정도로 현재 차이인데, 근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8배 차이 납니다. 그럼 뭐예요? 같은 전구체 회사로 따지면 에코앤드림이 주가가 훨씬 싼 겁니다. 그럼 결론은 에코프로 머티가 주가가 떨어지든가 에코앤드림이 올라가든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시적으로 봐서는 에코프로 머티 자체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것 자체도 이 종목이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공매도. 왜 그렇게 했어요? 50% 떨어졌거든요. 3월 30일 날 공매도 진행된 이후로. 50% 떨어진 이유가 가장 비싸니까. 대차장고도 지금 한 8% 정도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다 한다 주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저는 주가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밸류 자체가 위로 올라가면 대차장고가 지금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 다행인 거는 제가 최근에 체크해 보면 2차전지 종목, 소재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공매도가 안 나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밸류 자체는 비싸지만 주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반등은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예상은 1분기 실적 적자 한 240억 정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워낙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정도까지 가격은 저는 온다고 봐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 기대치의 수익을 높게 잡지 말아라. 제가 어제 아카데미 제가 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분석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이런 더 기본적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프로 LNF라든가 포스코 피챔이라든가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지금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다만 워낙 많이 이 종목이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 가격이 사신 거잖아요. 79,000원이니까 여기 샀네요. 여기에 지금 매물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시적은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상 반등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높게 잡지 마시고 아마 6만 8, 9천 원 정도까지는 뭐 쉽게 7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비중이 13%니까 약간 조정이 좀 나오면 조금 약간 물타기를 하시고 대신 추가 물타기한 부분 자체는 매수 가격에서 10% 정도 떨어진다는 손절 가격을 염두에 좀 두시고 현재로 봐서는 짧게 보면 아마 6만 8천 원 좀 기다리면 7만 원대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다. 그 이상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 분석사를 본다 한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로봇주 문의를 주셨네요. 엔젤 로보틱스 27,800원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보면요. 제가 엔젤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로봇주들 이야기 드릴 때 그런 이야기 드려요. 이 가격에 이제 물려서 갈 거면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리하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결국에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살아남는 기업들이 몇 개 없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정해질 거예요, 승자가. 지금은 각각이 막 투자하고 있고 자기가 좋은 것처럼 뽐내지만 결국에는 지금 돈 쓰는 산업이고요. 남의 돈을 유치해서 어떤 성과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계속 그런 작업이 연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만 로봇주들 대부분은 없어질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한두 개가 남을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게 되면 로봇주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를 드리는 게 이 엔젤 로보틱스 차트 놓고 같이 한번 봅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고요. 그리고 수급상 지금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하이젠 RNM 같은 기업 같이 봅시다. 자, 보면요. 지금 똑같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 지금 여기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가 하이젠 RNM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거 밑에 있는 대장들 있죠? 네. 밑에 있는 대장들이 위로 가면
얘가 같이 따라갈 거예요. 대신 상승폭은 대장 종목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놀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 타겟해야 되는지가 뻔히 보이죠. 네, 이 밑에 두 개가 유리한 겁니다. 구조상. 그리고 이 모멘텀을 주도하는 것도 같이 볼게요. 올라갔던 시점도 똑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재료가 붙었었고, 이렇게 상승해 줄 때 하이젠 RNM도 같이 이만큼 올라가줬고요. 그때 이제 따라간 게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됩니다. 자, 가격을 보면요. 여기 지금 엔젤 로보틱스 출발했던 가격이 이제 2만 원이고, 고가가 이제 34,000원 정도 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출발 시점이 한 13만 원 정도 되고 43만 원 됩니다. 자, 보이죠? 상승이 어디가 많이 했는지도. 자, 하이젠 RNM 한번 볼게요. 여기 출발했던 시점이 9,000원 정도 되고 이제 고가가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서 단기적으로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던 거는 가장 하단에 있는 하이젠 RNM이 되는 거고, 사실 명분상 재료를 본인이 갖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아까 살아남는 구조에서 누가 제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냐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우선적으로 순위에 들어가겠죠. 엔젤 로보틱스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상승률에서도 뻔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종목 타겟부터가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가 움직일 때요, 이거 밑에 있는 대장들이 위로 쭉 뻗어주는데 이거 엔젤 로보틱스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지러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안전하게 나오는 걸 목표로 두시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게 좀 베스트로 보인다고 먼저 얘기 드릴 수 있고, 지금 평단이 한 요 정도 되죠? 27,8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은 한 26,000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거 손실폭을 좀 줄이면서 분할로 좀 걷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봇주를 정타겟 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황인데도.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리하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 전체를 단위로 보면은 고시총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잘 못 움직여요.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정책 테마주 많이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로봇주들 뿐 아니고 이미 주도주급의 실적, 퍼포먼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가가 못 움직이고 내려가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본래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 영역에 있는 로봇주들을 지금 들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싸져 있는 기업들을 잡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를 정리하시고 가격대는 26,000원 정도 목표가를 두시고 이제 좀 손실을 줄이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되, 지금 좋은데 싼 섹터 많죠. 제가 수출 데이터 같은 거 브리핑 드릴 때도 보면은 반도체 수출 돌아서고 있고, 또 피부 미용, 화장품, 또 오늘 보면 전력 설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런 쪽도 가격 메리트 충분히 줄 수 있는 데고요. 저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지금은 유리해 보인다라고 좀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CS 윈드입니다. 예, 20% 38,500원에 매수하신 분입니다. 오늘 4% 넘게 올랐는데 그래도 약간 손실 구간이네요.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대선 정책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거다. 제가 2주 전인가요? 히든카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을 주목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관련 종목자 추천을 하면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CS 윈드를 한마디 했어요. CS 윈드는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아니다. OCI 홀딩스도 아니다. 정책 수혜주. 앞으로 정책 수혜주 사시더라도 오늘 가장 주가가 급등한 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SK 이터닉스가 거의 한 2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제가 대명에너지 추천을 하다가 대명에너지도 오늘 한 15% 올랐어요. 그 다음 거래가 좀 안 돼서 제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추천을 했었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오늘 7, 8% 오른 것 같은데, 물론 CS 윈드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낙폭가되지 한점에 오른 거거든요. 그 CS윈드는 왜 정책 수혜주 쪽이 아니냐, 하나 솔루션 아니냐. 이 CS윈드라든가 하나 솔루션은 같은, CS윈드는 이제 풍력타워 회사잖아요. 글로벌 회사고요. 국내 쪽에는 매출 비중이 없습니다. 글로벌,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거점 기지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적인 수혜주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북미 쪽에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체도 미국 쪽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북미 쪽 자체는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피해주로 작용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4분기 책 자체가 안 좋게 나왔고, 물론 이 회사 주가 자체는 정말 쌉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국내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워낙 핍박을 받아가지고 성장 자체가 안 좋아서 태양광 종목들이 안 좋았지만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도 예상 사상 최저점 나오면서 영업이 아마 3천억이 넘었을 거예요. 현재 아마 PER 기준에서 6배, 7배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근데 모멘텀이 좀 안 좋아서 글로벌 쪽에 안 좋아서 못 가는 거고요. 글로벌 쪽에 신재생에너지 알려 북미 쪽에 모멘텀이 괜찮았으면 이 종목 주가는 이미 8만 원 정도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가는 갈 거예요. 다만 현재 오늘 움직이고 있는 거는 국내에 이재명 후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원전은 어느 정도 병행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자기 국내 쪽의 태양광학 풍력이에요. 그래서 국내의 태양광학 풍력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쪽의 태양광 쪽에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H-이트닉스, 대명에너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법 자체도 풍력법이 지난 3월달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전라남도 서남 해안 쪽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을 해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것들이 연계가 좀 될 것 같은데 관련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이게 CS 윈드는 풍력회사지만 혜택이 안 되고요. 국내 쪽으로 혜택받는 회사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010090이죠. 이걸 사셔야 돼요. 사신다 한다. SK 오션 플랜트 풍력 쪽을 산다 한다라면 풍력 쪽을 사신다 한다라면 100090이죠. 이 종목 동안 6% 정도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CS 윈드는 그래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종목을 사실 때는 가급적 CS 윈드 풍력 쪽에서는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OCI 홀딩스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배제를 하고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를 좀 사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아마 내일 제가 아마 신의 한수 때 아마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신의 한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SN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주가는 올라와요. 주가 엄청 쌉니다. 쌉니다. 다만 모멘텀이 약하니까 요즘 모멘텀 장세잖아요. 모멘텀 장세 4만 원, 2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 대해서 10%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전신적으로 이 종목이 10%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 오늘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 종목들 20% 30%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앞서 이제 그런 쪽에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조정가에 접근하시고 예산은 기본적 분석 사고는 최소한 6만 원 이상 가야 되거든요. 다만 앞서 이제 북미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당장 모멘텀이 약해서 주가는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42,500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42,000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SKC 98,000원에 10%입니다. MSCI 편출 이슈가 있는데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사실 MSCI 편출 이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나갈 수 있겠지만 뭐 동시에 팔고 나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아마 기간적으로 좀 보겠죠. 다만 SKC가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부터 패시브 자금 때문에 내려갈 정도의 기업이냐?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올해 보게 되면은 지금 SKC 정도의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퍼포먼스 값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다 밑에서 기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그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실제로는 괜찮죠. 특히나 이 ISC 인수한 것도 좋은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양산화에 아마 첫걸음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회사 내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한 분기 정도는 전후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조지아 1공장에서 양산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 나오는 게 많죠. 특히나 AMD랑 공동 개발하고 있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내에서 최초로 양산화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공동 개발했으니까 공급망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은 어차피 가는 방향입니다. 어차피 나올 방향이라고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지금 유리기판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는 다 알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실리콘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고도화가 되고 있는 산업에서도 아주 적합하다. 문제는 뭐죠? 비싸답니다. 유리기판이 개발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개발은 다 돼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이미 다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양산을 하려면 이제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데 코스트 낮추는 작업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하고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일정이 맞아 떨어진다라면은 이슈 받는 것도 하반기 전에는 다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핑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 드리는 거는 지금 잘 사신 거예요. 이렇게 조용할 때 빠질 만큼 빠졌고 시장도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이 밑에 레벨 잡고 있을 때 이제 좀 조용하죠. 이럴 때 밑에서부터 천천히 야금야금 모았다가 이슈가 빵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상당히 큰 상승률이 나오죠. 막 70%, 80%씩 상승을 단기간에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노리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이제 소재로 볼 수 있는 뭐 YC캠이나 뭐 피롭틱스 같은 종목보다 저는 훨씬 더 안전하게 트라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락바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의 중심이 되는 종목을 잘 고르셨고 가격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기다리는 영역으로 두면 되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사실 지금 추가 매수할 자리까지 더 빠진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여서 제가 추가 매수 얘기는 따로 안 드릴 건데 혹여나 지금 뭐 관세라든지 제3의 변수를 통해서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SKC도 한번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전에 이제 이슈 붙을 겁니다. 그때 상승 쭉쭉쭉 나올 때 목표가를 저는 최소 15만 원 레벨까지는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기간 투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염두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종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LG약인가요? 네, 맞죠? 예. 25만 원대 10%인가? 예, 매수하신 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잠깐 사라졌네 있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히든카드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추천 사유가 1분기 실적 호전 종목을 해서 투자하는 이슈를 가지고 제가 LG학을 좀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해서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되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없어요. 많은 게 아니라 특히 대형주 같은 쪽은 그중에서 그래서 LG학이 돋보이는 좀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시장의 컨센이 아마 1,200억인데 아마 4,000억 정도 넘게 나올 거다. 당연히 이제 예상했던 것 자체가 예산은 연결 기준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먼저 발표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좋게 나오죠. 그 외에 이제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좋아진 것 자체는 석유화학 부분 자체는 이제 거의 전분기와 비슷한데 첨단 소재 부분 자체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아마 75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적에 기여를 좀 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AMPC 적용 때문에 그러잖아요. AMPC가 당초 시장에서는 3,400억 정도 적용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500억 정도 예상보다 1,000억 정도 더 높게 받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 부분인데 문제는 2차전지 문제점 자체가 지금 AMPC 때문이거든요. AMPC를 빼고 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800억 적자니까 2차전지가 이게 문제예요. 앞서 제가 소재 종목들 에코폰 머틀리 얘기했지만은 2차전지 종목들은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보고 있는 컨센 자체는 AMPC를 반영한 주가거든요. 근데 AMPC를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서 생산세 공제를 안 해주면 올해 적자납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현재 시장의 컨센으로 보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에 올해 보면 컨센 자체가 4천억 잡혀져 있잖아요. 단기순이익에 영업이익 1조 7천억. 이게 AMPC를 빼고 나면요 적자납니다. 이건 근데 여기 반영한 거예요.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셀 종목들이 제가 주가 가기 위해서는 현재 실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AMPC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간다고 봐요. 그리고 2027년도 2차전지 얘기하신 분들은 2027년도에 뭐 4조 원 정도 6조 원 정도 이익이 나면서 PR이 25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하는데 이것도 AMPC를 반영한 거거든요. AMPC를 빼고 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PR이 거의 60배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앞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좋게 나왔지만 못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LG학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뭐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화학 분야 자체가 그래도 LG학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화학 분야 자체가 그냥 워낙 안 좋아서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적에 기여하는 바가 LG화학이 절대적이지만은 그래도 별개로 앞서 첨단 소재 부분이라든가 다른 화학 분야에 대한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별개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분들은 LG화학이 주가가 좀 싸다 대형주내에서 특히 유동자산 대비해서 대형주내에서 포스코 홀딩스와 더불어서 가장 싸다 그런 측면을 강조했던 거고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그 앞서 이제 AMPC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증자는 안 하겠지만은 약간 그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왜? LG화학이 지분 지금 81% 갖고 있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증자는 안 할 거예요. 왜? 소액주주들이 지분이 얼마 안 되니까 돈이 별로 효과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LG화학이 투자를 해야 되기 대주주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팔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20%가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80%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시장의 눈치 때는 못 파는 건데 주가도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오버행 이슈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투자 자금이 좀 아직은 여유가 있겠지만 향후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때 주주들한테 증자를 안 하는 대신에 LG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 오버행 이슈 자체가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은 다른 걸림돌은 없어요. 예, 주가 자체도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 LG화학은 상대적으로 다른 화학 분야에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화학이 저는 훨씬 유리하다. 그런 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25만 원에 사셨네요. 제가 22만 원대 아마 추천했던 것 같은데 이거 추가 매수해야죠. 추가 매수해야죠.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가장 좀 싸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LG화학이 시가총액이요 15조 원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LG화학이 시가총액 15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9조 원, 10조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5조 원 차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LG화학 대주주가 되겠습니까? 에코프로 BM이 대주주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비싸다고 봐야 에코프로 BM 주가가 엄청 비싼 거 이렇게 따지면 LG화학 주가가 엄청 싸든가. 그렇죠? 시가총액 5조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80조, 90조 원짜리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LG화학이 싸다는 겁니다. 주식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다고? 그러면 에코프로 BM 팔아야지. 더 안 좋아질 건데. 그러면 LG화학 뭐의 결론? 사야 된다는 거죠. 저기에서요. 대형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 LG화학 주식은 사지는 않습니다. 대형주는. 수급 때문에. 산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형 쪽에서 LG화학 사고 싶어요. 저는 아직 LG화학 매매를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추천해드리지만. 다만 대형주 중에서 낙폭 과대고 싸서 제가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앞서 LG 솔루션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해드린 거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 이건 손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셔야 되는 주식이지. 그리고 더 살 주식이 없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최근에 28만 원이니까 제가 아마 28만 원 제시해 드렸을 거예요. 28만 원, 27만 8천, 6만 원까지 보유 전략이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손절 없이 27만 원까지 보유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는데요. 세방전지 68,000원에 10% 중기 장기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죠? 세방전지 축전지 하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이제 배터리 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매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있고 수출 단위로도 잘 찍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섹터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방전지랑 유사합니다. 돈 잘 벌고 매출 대비해서 다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럼 자산 대비해서 얼마냐? PBR 기준으로 보면 다 0.5, 0.6. 예, 진짜 싼 애들은 막 0.2 이래요. 사실 이건 좀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완성 자동차 업체들이 글로벌에서도 전평가 받고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싸죠. 그러면 이 세방전지를 보면은 그럼 앞으로의 어떤 노이즈가 발생해야 좋은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제가 네모 칠 건데 24년도 초반부에 갑자기 강하게 급등했어요. 이때 출발했던 가격 보면 한 5만 원 됩니다. 이때가 한 5만 원 되는데 더블 갔죠? 결국 네, 1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냐?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추진을 해서 이거 저평가 기업들이 너무 많다. PBR 1배까지 올려라. 그리고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
또 뭐 어드밴티지를 주고 또 안 따르는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도 주겠다 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평가 영역에 있던 기업들이 지주사들 포함해서 뭐 금융주들 자동차 부품사들 대표적인 업종들이었죠. 막 올라갔습니다. 이거 왜 내려갔는지 아세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후지부지 돼서 그렇습니다. 밸류업 지수 아무 의미 없죠. 밸류업 공시 지금 아무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페널티를 안 매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했던 밸류 프로그램을 모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금은 없어진 정부죠. 근데 모방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죠. 그들이 하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안 따라가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까지 시켰어요. 근데 페널티 없고 뭐 따라오면은 세제 혜택 줄게.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밸류 프로그램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이 좀 돌아가고 있는 형국을 보면은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사실 이거 세방전지 제가 지금 지표는 안 봤는데 보면서 얘기 드리면 0.6이에요. PBR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한 0.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세방전지 인수한 다음에 청산해버리면 2배 이득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대선 주자들끼리 다 나오고 있어요. 뭐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는 다시 한번 동력을 받고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레벨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만큼 싼 레벨인데 여기서 뭐 걱정할 게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선 주자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지금 경선 기간인데 대선 토론할 때 무조건적인 주제로 나올 거예요. 상법 개정과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야기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점점 고도화된 정책들이 나올 거고 또 그게 공약집에도 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모든 정책들을 다 지키진 않습니다만 이런 골자가 되는 것들은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상법 개정은 올해에도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대선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때 원래 정부 초기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럴 때 추진하는 정책 중에 대표적인 이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간 투자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방전지도 돈 잘 벌고 있고 그 돈 잘 번 거 가지고 잘 쌓아두고 있고 이제 이걸로 주주 환원 어떻게 할래? 또 밸류업을 어떻게 시킬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점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되겠죠. 저는 중장기 투자 괜찮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이전이랑 유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이상 정도 레벨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 투자를 기준으로 놓고 목표가는 10만 원 이야기를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STI를 올리셨네요. 예, 22,000원에 10% 매수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것도 아마 한 달 전에 이 시간에 아마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같네요. 아마 2만 아마 1,000원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주가 현재 19,400원이니까 우리 시청자님 22,000원에 사셨는데 예, 그 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이세요. 예산은 주 제품이 CCSS라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 공정 과정 쪽에서 필요한 어떤 케미칼 공급,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아마 60, 70% 가까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뭐겠어요? 장비는 결국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회사들을 투자가 진행이 될 때 전공정 장비 쪽에 해당이 좀 되죠.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이제 거래처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범용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좀 회복될 거란 전망이니까 그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에 좀 지연이 됐던 부분 자체가 올해 좀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산 매출액이 한 20, 30% 차지한 것 자체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어떤 그 세정이라든가 시각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여기다 또 HBM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리플로우 장비도 함께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회사고 펀드멘탈 실적 자체가 탄탄한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거의 아마 올해 매출액이 한 5천억 가까이가 될 거고요. 작년도에 반도체팡이 안 좋을 때도 영업이 273억 났으니까 올해는 시장에서 지금 작년도 매출액이 3천억 단위인데 올해 이제 5천억 돼가지고 거의 60% 정도 매출액이 성장할 까 전망인데 현재 수지장거로 봐서는 작년도에 회사가 이제 시장을 했었던 것 자체가
팡이 안 좋아서 투자 자체가 딜레이 됐던 부분이 올해 반영이 좀 되거든요. 올해 충분히 실적이 좀 전개가 좀 될 겁니다. 영업이 올해 한 595억 원에 단기순이 54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예상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PER 단위로 따지면 지금 5.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또 예사가 올해 이 정도 나오면 사상 최대치적이에요. 최대치적이고 그다음에 예사가 또 부채도 없어요. 거의 무차입입니다. 32%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없는 주식이죠. 사상 최대치적인데 주가는 지금 작년도에 43,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반토막이니까 주가는 뭐 걱정 없이 가지고 가는 주식이죠. 이런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더 사야 되는 주식입니다. 비중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더 사셔야죠. 현재 주가는 자,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최근에 주가가 4월 달에 주가 급락했을 때 코스피 당시 이제 주가 급락했을 때 2200포인트 정도 때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아마 17,000원대까지 내려왔네요. 현재 주가는 그 위에 이제 저점이 형성됐던 가격 때 18,700원 아래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거의 뭐 19,000원대에서 저점이 형성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 하셔야 되겠죠, 있어요. 충분히 하셔가지고 현재 단기적으로는 제가 아마 그때 목표 주가를 아마 2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제시해 드렸을 거예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가 1차적으로 매물 지향선이 됩니다. 22,000원대가 매물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사의 기본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회사가 앞서 올해 예상되는 예사가 주당 EPS가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3,400원이잖아요. 3,400원이면 PER 8배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28,000원 이상이 적정 주가예요. 28,000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23,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단기간에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손실 구간인데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4,000원대 좀 파시면 아마 15% 정도는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추가 매수 매도 목표 24,000원도를 목표로 해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카본 17,000원에 15% 2만 원 넘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한국 카본 지금 LNG선 본행제 기업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 증설이 좋은 재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상승의 원인은 이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기자재 기업들이 같이 딸려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2만 원까지 기대하고 매매하시기에는 좀 두렵지 않으세요? 왜냐면 좀 두려워야 돼요. 주식은 그렇게 뭐랄까요? 되게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 매수한 가격이 여기에요. 이전 이제 우리가 흔히 전고점대 레벨이죠. 이거 몇 년 동안 못 뚫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에 보면 탁 뚫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를 한 번 더 뚫었어요. 그럴 때 사신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전고점이 여기네요. 전고점 탁 뚫고 나니까 돌파하면서 잡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는 자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대응하던가요? 네, 다 팝니다. 짧게 먹고 나오는 자리예요. 아, 재료가 붙었구나. 트롤이 붙었구나. 길게 끌고 가는 자리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길게 끌고 가는 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렇게 좋은 애들이 쫙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세게 나왔어요.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분할로 담아가지고 올라갈 때 끌고 가는 거예요. 신고가를 돌파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이거를 근데 다 올라간 다음에 산 다음에 다 올라가서 산 다음에 이게 더 갔겠지 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거 수익 본 거 다 내놓고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로 가면 사람이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이전에 올라갔던 거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략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짧게 가져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거 2만 원까지 갈까요? 2만 원 가면 팔까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 못 팔아요. 2만 5천 원 갈까요? 또 올라갈 것 같아요. 파 내려올 때까지 못 파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전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상태로 돌파하는 지점에서 들어가야 트레이딩이 되는 거지. 샀는데 올라가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우려감이 들어서 이런 얘기 먼저 드리고요. 이거는 언제 파셔야 되냐면 이제 가격 분석, 또 수급 분석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재료, 모멘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제가 이럴 때 끌고 갈 때 제일 좋은 방법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 5일선 있어요. 5일선 어디서 깨집니까? 올라가다가 여기서 깨지죠. 종가 기준으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이럴 때 파는 거예요. 이런 게 차라리 깔끔해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이평선 깔아두잖아요. 어차피 기본으로 세팅돼 있죠. 요즘은 HTS나 MTS도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거 보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5일선 깨지면 팔아야겠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기준을 놓고 대응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자체는 저는 괜찮은데 타점이 좀
아쉽다라는 관점이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익 실현을 저는 하시는 걸 좀 권장드려요. 이거 2만 원 다시 가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단기로 들어간 자리니까 단기로 대응하는 겁니다. 수익 실현하시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조정이 나와요.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조선주들 좋다 하지만 계속 조정 나오려던 조정 나오고 올라가려도 올라가고 선별적으로 가죠. 그럼 또 조정 나왔던 애들이 각오한단 말이에요. 기자재도 당연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정이 나오면 그때 기회를 또 노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는 자리는 조정 이후에 매수하는 거니까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좋은 애들이 다음 주 된다고 안 좋아지지 않거든요. 좋은 애들 쭉 보고 있다가 쭉 내려오면 기다리셨다가 내려온 다음에 사도 충분하다. 이런 지점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예, 솔트룩스를 36,5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이에요. 몇 시천 하락하네요. 언제쯤 제가 상가 가격으로 올까요? 그런 내용과 함께 오셨는데 36,500원이니까 약 5% 정도, 5% 아니 6% 정도 손실 구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따라 사시면 안 되죠. 그래서요. 저도 이거 제가 한번 이 시간에 히든 카드에 아마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들 아마 손절 가격에 나가서 이미 목표 주가는 올라왔을 텐데 나가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해서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1월달 아마 2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무관한 게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관련 수혜주 쪽으로 제가 AI 소프트 기업 쪽으로 제가 솔트룩스를 언급해 드리면서 저도 이거 분석해 봤더니 괜찮은 회사더라고요. AI 소프트 기업 중에서 회사가 인공지능과 관련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일하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회사고 실제적으로 작년도 4분기 때 흑자 전환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흑자 전환을 했어요. 다른 대부분 AI 소프트 기업들이 아직 실적은 안 나고 대부분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인데 예산은 지금 수익 모델이 한 2개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쪽에 회원들도 많이 가입돼 있고 그래가지고 수익 모델이 좀 되면서 올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주목을 해볼 만한 주식으로 저도 관심을 가졌던 주식인데 예, 그들은 이제 주가가 2월 달에 주가 급등했다가 2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예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프리오 AI사 방문을 하면서 관련 정책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트룩스 앞서 제가 얘기했던 포바이포도 그런 경우거든요. 포바이포도 프리오 AI사 약간 이제 엮이면서 이 종목도 올라갔다고 좀 봐요. 저는 앞서 이제 대선 관련 정책주들은 사야 된다고 봐요. 앞서 제가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실적 가시성이라든가 정말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무늬만 물론 AI 육성에 따라 가지고 일부 기업들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포괄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익 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좋아져요. 당장 1년 이내에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어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관련된 종목도 예컨대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려야 될 겁니다. 출생이 좀 되어가지고 아기용품들이 매출액이 반영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2년, 3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단기 약간 더 테마성으로 좀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앞서 AI 관련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주인데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가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2년, 3년 이후에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고 이들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졌구나. 예,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AI 기업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또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해가지고 프리어 AI사 관련해가지고 주가 움직였던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약간 테마성 비슷하게 단기 이슈에 따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주가가 따라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절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10% 정도 손실이 나면 과감하게 털고 나야 된다.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예요. 4천억인데 현재 자본이 700억입니다. PER로 따지면 6배, 600%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있지는 않아요. 주가가 지금 급등했다가 이들 쪽에 앞서 이제 포바이포가 신고가니까 이 종목도 아직 꺾였다가 보진 않아요. 다만 지금 간달간합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만약에 내일 시장이 나쁘지가 않는데 34,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되겠죠. 예,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이제요. 예, 부담스럽잖아요, 이제요. 이거 뭐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일 만약에
34,000원, 33,800원 이탈하면 과감하게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잠깐 지금 주가 급등한 주식인데 따라 사가지고 주당 2,500원, 6% 7% 정도 손실 나니까 그럼 10% 정도 손실 나면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좀 매매하셔야 될 겁니다. 33,800원 이탈하면 매도하시고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보기에는 4만 원 돌파는 좀 어렵다고 봐요. 다행히 좋으면 39,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즉 34,800원 이탈하면 매도 39,000원대 매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튜브 문의고요. 대명에너지 15,5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네요. 이거 오늘 사신 거 같죠?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 사신 거냐고. 보면은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EPC 주로예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까지 해서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 또 태양광 관련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완성되면 발전소에 지분 투자해가지고 수익 쉐어링까지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신재생에서는 나름 굵직한 기업입니다. 근데 내수 위주기 때문에 국내 이슈가 좀 중요한 거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이제 대통령 후보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호남 일정입니다. 호남 일정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전라남도 지역은 신재생 관련된 산업군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지역 산업 이야기할 거면 신재생 에너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고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대명 에너지를 뭐 떠나서 SDN 같은 종목들, 한화솔루션 같은 종목들 다 움직이죠. 그래서 SD는 뭐 상한가 들어가 있고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애들도 올라가고 한화솔루션도 계속 우상향 중이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재료가 모멘텀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끌고 가실 거면 한화솔루션 좀 조정 나왔다가 사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대명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뭐 실적 괜찮긴 한데 아시겠지만 스몰캡이고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 받을 때 하는 종목이지 이거 뭐 쭉쭉쭉 홀딩해서 좋은 성과 날까요 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형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 업사이드 열리는 거 보시려면 17,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단기 거래했을 때. 그리고 이거 하방 보면은 이거 뒤 밑에 보면은 이거 14,000원 구간 있죠. 14,200원 되는 구간. 여기 이탈하면 손절할 생각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지금 정책주들 그리고 인물주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갑자기 쭉 빠져서 이탈해버리면은 또 밑으로 쭉 빠집니다. 어떤 형태냐? 이런 구조로 가요. 빠질 때. 조용히 쭉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우려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아래를 이 정도 폭으로 놓고 대응을 한다. 올라가면 17,000원에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 빠지게 되면 14,000원, 14,200원 정도 구간 도달하면은 손절하는 걸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점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단기 타점으로 들어가신 거니까 유의만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솔리드를 7,3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인데요. 매도가와 손절가를 물어보셨습니다. 7,300원이니까 딱 10% 손실 구간인데요. 통신 장비 회사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최근에 2, 3년 동안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가 솔리드죠. 다른 통신 장비 대표적인 회사들을, KMW 과거에 9만원짜리 주식이 7,800원. 그 다음에 뭐, 메이스테크는 거의 뭐 부도나서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스도 거의 뭐 부도가 좀 났고, 그렇죠. 통신 장비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뭐, 오래간만에 통신 장비 올랐는데, 진단 올랐는데, 통신 장비 매매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전 3년도부터 통신 장비 회사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KMW 5만원, 6만원일 때, 지금도 통신 장비 희망 고문하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희망 고문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앞서 KMW 주가 6만원, 7만원일 때 15만원, 20만원 간다고 노래 불렀던 거. 에이스테크 주가 15,000원인데 3만원 간다고 했던 주식이 지금 거의 부도났고. 지금도 보니까 그 증권사 쪽에서 근데 KMW가 지금 올해 적자인데, 최근에 또 분석 보고서 또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2026년도에 내년도에 올해 매출액 1,200억 원에
영업적자 76억이고 작년도 450억 적자 나는 회사를 내년도에 매출액 3,900억 원에 영업이익 1,000억 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사야지 적극적으로. 근데 예사 분석 이거 한 군데 증권사니까 다른데 컨센이 형성됐으면 몰라도 적극 사야지. 근데 안 따라 이제 안 믿어. 하도 틀리니까. 예. 아마 통신 장비 쪽에 관심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어디 증권사에 누구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KMW 주가 뭐 3만 원, 4만 원대 된다 노래 부르던 지금 7천 원대예요. 통신 장비는 안 됩니다. 대신 솔리드는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따라줘서 회사가 아마 중개기 회사인 걸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요즘 업황이 업황이 안 좋아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약간 PR이라도 3배, 4배짜리도 못 갑니다. 근데 회사는 실적은 괜찮아도 PR 단위로 10배, AR 1배예요. AR 1배예요. 주가 힘들어요. 못 가요. 종합주가지수, 예컨대 종합주가지수 지금 2,400인데 2,600, 700 가더라도 이 종목은 7,000원, 8,000원 못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생각이. 통신장비는 아직은 아니에요. 일부에서 뭐 6G 얘기했는데 저는 멀었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코스닥 시장에서 2년, 3년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제가 통신장비, 게임주 대표적으로. 게임주는 지금 크래프트만 가져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는 그나마 실제 괜찮은데 이게 다른 것도 안 빠졌잖아요. 실제 괜찮아서. 근데 주가가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수익의 기여도 없고 손실도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6,000원대가 저점이니까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은 얼마? 6,800원, 7,000원. 손절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냥 팔아서 다른 거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최근에 주가 떨어질 때 이 종목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요. 3월 달에 물론 코스닥 시장의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그래서 교체 안 하려면 아마 7,200원 정도 적당하게 매도할 수 있어서 교체할 수 가격가 6,800원 정도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는요, 오랜만에 또 가져왔습니다. 바이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25일부터 해서 3대 암학회가 있죠. 그 중에서 미국 암학회 AACR이 개최가 됩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AACR 개최는 다들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 바이오 투자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뭔데 이러실 수 있잖아요. 세계 3대 암학회 있습니다. AACR부터 아스코, 에스모까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거답게 암학회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을 보게 되면 됩니다.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암 시장이고 암 타겟한 연구, 신약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암 관련해서 AACR은 어디 타겟, 그러니까 주로 보는 게 뭐냐? 보통 기업들이 나와서 자기를 뽐내요.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처럼 우리 기업은 이런 것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애들보다는 임상 단계 보면은 전임상 거치고 1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1상 단계 데이터가 좀 도출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좀 괜찮은 애들이 2상, 3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AACR은 1상 단계 기업들이 부각받는 좀 이벤트가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 타겟으로 제가 좀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시장 보게 되면은 시장은 되게 지지부진해요. 사실 유동성도 많이 없고 또 뭐 어디가 주도주지 하는 형태의 좀 공백도 느껴지곤 하는데 딱 3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방산바이오. 얘네들은 자기 몫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성도 나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는 여러 가지 갖출 수 있다. 그럼 개별 기업이 지금 섹터가 잘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좋은 기업이 어디인가 하고 봤을 때 이번 이벤트랑도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을 가져왔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군 종목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힌트를 드렸죠. AACR은 보통 임상 1단계에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바로 좀 좁혀지실 텐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보로노이입니다. 자,
이번 AACR에서 VRN 11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거예요. 지금 일상 진행 중인데, 근데 일상 치고 보로노이 보면은 거의 주도주죠. 엄청 잘 가죠, 주가가. 저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타겟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해당 파이프라인에 경쟁사가 없습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예요. 최초로 도입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이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비소세포 폐암의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폐암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인데 88% 정도가 비소세포 폐암이기 때문에 상업성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또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비소세포 폐암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아는 약품들이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1차, 2차로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키트루다예요. 이제 머크사가 하고 있고, 우리 알테오젠이랑 이제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죠. 또 SCC형으로. 키트루다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그냥 키트루다를 넣는데 키트루다로 치료가 완전히 되면 좋은데 EGFR이라 그래서 변이체가 발생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암세포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해요. 그리고 전이가 됩니다. 이걸 막는 게 키트루다인데 이걸 못 막는 돌연변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돌연변이 비율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환자를 타겟으로 했을 때 이제 서구 그러니까 백인들 같은 경우는 총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 11%에서 22%까지가 변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동양인은 4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변이체 타겟으로 약 개발이 필요해졌고, 변이체 타겟으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타그리소를 집어넣어도 안 듣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비소세포 폐암이 변수가 많은 질병인데, 그러면 타그리소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타겟을 해야 되냐? 문제가 보통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암세포가 내성이 생겨서 약이 안 듣는 겁니다. 이게 타겟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암세포가 전이가 되는데, 비소세포 폐암의 특징은 뇌전이가 많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약들을 뇌에다가 투여하려면 이제 BBB라는 이제 뇌의 방어막을 투과해야 됩니다. 이 투과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보로노이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타그리소 안 듣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지금까지는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BBB 투과율도 100%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어려워서 투자하지 못했고 시도하지 못했던 임상의 데이터 값이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AACR에서 일상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 신약 중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일단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공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5,000원, 손절가는 95,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그 히든 주제를 상법 개정 수혜주 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 어제 그 이슈가 됐던 거죠.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재추진하겠다. 알다시피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인가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1차 거부권 행사했고, 국회에 다 재의결을 거쳐서 다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부권 행사가 돼서 폐기가 됐어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상법 개정은 확실할 건데 보다 더 지난번에 냈던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본래 지난번에 냈던 것 자체는 이제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거가 주요 골자였는데, 이번 센 개정안의 자체는 집중 투표제 허가라든가 이사의 감사의 분리 선임이라든가 주주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지가 강해서 추진할 것 같아요. 결국 뭐 대선 이후가 좀 되겠죠. 그래서 대선 이유가 되겠지만은 이것도 정책적인 공약의 어떤 수혜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올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한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법 개정안이 우리 주식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3,000포인트는 넘어간다.
이재명 더불어 대표도 이걸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올해 이것만 조금만 개정된다면 3,000포인트 내지는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 정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올해 5,000포인트 힘들고 중장기적인 비전이겠죠. 상당히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겠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뀔 겁니다. 이런 것들, 즉 상법 개정을 가장 원하는 쪽이 외국인 투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에 올라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달에 아시아 지배구조 우리나라 투자하는 펀드 연합회 쪽에서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겠다. 그런 압박까지 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은 거의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일단 저평가잖아요. 특히 그 PR이라든가 PBR이 낮은 종목.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PBR이 0.1배, 0.2배짜리도 있다. 이런 기업들은 청산해가지고 청산해서 상장 폐지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즉 PBR이 1배, 2배짜리가 우리 시장에 아마 코스피 시장에서 한 50개, 60개가 넘을 건데, 즉 청산가치에 비해서 10%, 20%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뭐 폐지시킨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런 PBR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혜택을 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종목 선정하기 어려운 국면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주사 종목들이 PBR이 낮기 때문에 지주사가 해당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상법 개정의 핵심 자체가 결국은 배당 확대니까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단계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제를 없애겠다는 쪽이잖아요. 상장제도.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그래서 우량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 관련 기업들이 1차적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일단은 뭐 지주사 종목들은 거의 다 해당이 좀 될 것 같고요. 지주사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이 하나가 주가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LS, 그 다음에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삼성생명, 그 다음에 자산가치 PBR이 워낙 낮은 종목 중에서 KCC, 여러 종목들이 있을 건데, 이 종목에서 앞서 이제 PBR도 낮고 배당 확대라든가 주주가치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우량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든가 이런 쪽에 해당되는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LS인 것 같아서 LS라는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라는 회사는 현재 상장돼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전력기기 회사인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라는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회사로서 이제 LS 일렉트릭의 손자 회사인 KOC 전기라든가 LS MMM이라든가 LS EV 코리아 등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LS 전선도 있고 회사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식을 살 때 1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주가가 가다가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고꾸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달 안에 거의 다 발표가 좀 될 거니까. 근데 이 회사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1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 같다. 실적의 컨센서스만 부합해도 국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제로 자체가 지분 경쟁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호반그룹과 이제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2019년도 이후에 전선 관련 특허권 관련 때문에 소송이 진행이 좀 되면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3월 13일 자료를 보게 되면 호반그룹이 LS그룹 지분을 약 3% 정도를 지분을 확보를 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건 확실한 것 같고 3% 정도를 매수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 제한 의견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 경쟁 쪽으로 변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가 3월 27일 날 주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앞서 배당 확대, 배당도 연평균 5% 이상 계속 늘리겠다 이랬고, 그다음에 2026년도 이후에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8% 이상을 유지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유지했고요. 또 그리고 회사가 자사주를 15.1%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자사주를 매수를 하게 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각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주주들한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자사주 15.1% 갖고 있는 당장 소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자체가 상법 개정의 수혜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회사 CEO가 지난 3월 달인가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상법 개정에 상당히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식시장을 원하는 사람들 상당히 부정적으로 낙인 찍힌 쪽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회사가 상장 회사도 있지만 기존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상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어요. 비상장 회사가. 앞서 LS 일렉트릭의 자회사인 KOC 전기라는 회사가 있고, LS MMA라는 회사가 있고, LS EV 코리아라는 3개 회사를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상법 개정이 좀 되면 이른바 쪼개기 상장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좀 된다 한다면 LS가 그런 부담 때문에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법 개정으로 된다 한다면 가장 딱 집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본다 한다면 LS다.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나중에 움직임이 전개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다면 LS를 보시고, 상법 개정을 앞서 얘기했다시피 좀 더 한 달, 2달 있다 전개될 가능성, 결국 대선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야지 개정이 좀 될 건데, 이런 어떤 관점에서 국내 시장이 많이 반영이 좀 될 거고, 개정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LS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전략을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10만 원대에서 최근에 13만 원 찍고 지금 11만 8천 원 정도 약 늘림목 조정이 좀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시가에 좀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차는 14만 5천 원, 2차는 16만 원, 손절 가격은 9만 8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운용형님 공개 방송 진행하시죠? 네, 항상 저는 일요일 날 저녁 8시 토마토 투자자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저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죠. 네, 저도 월수금 수요일날 항상 수요일날 하시네요, 그래서요. 네, 저 월수금 오후 4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입니다. 김근일 근본투자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대형주 그리고 모멘텀이 좀 붙는 종목들의 트레이딩을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타입인데, 사실 지금은 정책주라든지 정책 테마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분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지금 트레이딩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정책주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분류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이런 시장에서 물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그리고 재료는 어느 정도 크기로 봐야 되는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오후 4시에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